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평소에 라디오를 좋아해서 운전할 때도 듣고 집안일 할 때도 듣고 지내요. 그러다 우연히 이 사연에 빠지다 채널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옛날에 듣던 라디오 극장 같은 분위기가 나서 여러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가 재미있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 가지 사연들을 듣다 보면 화도 나고 눈물도 나곤 했네요. 저는 어려서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7살, 동생은 4살 정도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차를 타고 가다 부모님은 한날 한시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고, 그때는 저와 여동생 둘 다 어려 부모님이 돌아가신 줄도 몰랐어요. 하물며 동생은 죽음의 개념도 몰랐죠. 부모님의 장례식장에서 고모 삼촌들은 하나같이 저와 여동생을 맡아주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친척들은 부모님의 죽음은 슬퍼하고 애도했으면서도 저와 여동생의 양육 문제는 서로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거절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이유를 댔지만 결국은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갑자기 먹여 살려야 할 입들이 둘이나 생기는 걸 누가 달가워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어른들의 사정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더 이상 부모님을 볼 수 없다는 걸 알자 눈물만 나왔습니다. 제 여동생은 저보다 더 어렸던지라 해맑게 웃으며 장례식장을 뛰어다녔죠. 사람들이 많으니 장례식장을 무슨 공원쯤으로 생각했나 봐요. 제 동생은 한없이 슬픈 그 광경을 아주 다르게 보았던 모양이었습니다. 저희 친척들은 결국 생각해낸 것이 저희들을 고아원에 맡겨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없는 이만 못한 친척들이죠. 고아원 원장님은 다행히 좋은 분이었고 어릴 적에는 부모님이 안 계시다는 것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았어요. 거기에 있는 언니 오빠들을 그냥 친언니 친오빠들처럼 알고 자랐습니다. 제 친동생도 마찬가지였어요. 제 기억 속에서 그렇게 부모님의 존재는 조금씩 옅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부모님 없는 서름은 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초등학교를 들어가서 얼마 되지 않아 몇몇 못된 아이들이 반에서 저를 따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한 남자아이가 무서운 얼굴을 하고 저에게 다가와 책상을 쾅 치며 저를 놀라게 했어요. 그 아이는 평소에도 우리 반, 옆반 애들 가리지 않고 시비를 잘 걸고 친구를 때리기로 유명한 아이였어요. 야, 너 옷은 빨아입고 다니냐? 왜 이렇게 냄새가 나? 아, 이때 꼬질꼬질한 것 봐. 너 부모 없다며? 우리 반에 너 같은 애가 있으니까 반 분위기가 안 좋잖아. 엄마한테 말해서 너 내일부터 학교 못 다니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깡패같이 무서운 아이들이 선동질을 하면 거기에 동조하는 애들, 관심 없는 애들,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귀를 꼭 막고 엎드려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발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길 마음속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큰 소리를 쳐야 이 지옥 같은 시간이 지나갈 테니까요. 자, 다들 자리에 앉아. 왜 이렇게 시끄럽니? 거기 너 이름이 뭐더라? 그래, 엎드려 있는 너. 얼른 일어나. 이렇게 선생님도 제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선생님한테는 저는 고아 소녀에 불과했으니까요. 이름조차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는 있는 듯 없는 듯 학교에서 투명인간이나 매맞는 고아 소녀가 되어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깡패 같은 아이들의 학부모까지 학교를 찾아와 선생님에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반에 부모 없는 아이가 있으니 반 분위기가 나빠진다. 자기 아이들의 반을 바꿔달라. 이렇게 선생님에게 소위 갑질이라는 것을 하는 학부모들도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선생님들은 괜한 화풀이를 하필이면 또 저에게 했습니다. 저에게는 제 편을 들어줄 방패가 되어줄 부모님이 없었으니까요. 반 아이들과 선생님, 학부모들 사이에서 제일 큰 피해자는 바로 저였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저는 슬프고 화가 났고 세상에게 버림받은 느낌이 들어 밤마다 소리 죽여 흐느껴 울었습니다. 하지만 제 동생에게만은 제가 겪은 서름을 느끼지 않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고아원에서 받은 간식을 안 먹고 있다가 동생 몰래 쥐어주곤 했습니다. 돈을 벌지 못하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때는 그런 것 뿐이었으니까요. 어린 동생은 제가 내민 간식을 허겁지겁 받아먹으며 저에게 슬쩍 미소를 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뿐인 동생을 꼭 안고 울음을 속으로 삼켰습니다. 그러면 동생은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언니, 왜 울어? 언니 내가 모를 것 같아? 학교에서 누가 괴롭혔어? 내가 가서 혼내줄까? 아니야, 그런 거. 언니는 괜찮아. 우리 희영이만 있으면 돼. 우리 꼭 여기서 독립하면 오래오래 같이 살자. 응, 나도 언니랑 같이 살 수만 있으면 너무 좋아. 그때부터 제 결심은 굳어졌습니다. 꼭 성공하고 돈 많이 벌어서 동생과 행복하게 살겠다고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공부를 우선 열심히 해야 했어요. 저는 다행히 머리가 좋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공부한 지 얼마 안 돼요. 제 시험 성적은 점점 올라가서 반에서 1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도 저를 보는 눈이 달라졌고 아이들의 괴롭힘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점차로 학년에서 1등, 전교에서 1등을 하고 나니 아무도 함부로 저를 고아라고 놀리지 못했습니다. 이때 저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출세를 해야 나를 함부로 못 건드리겠구나. 이런 힘의 논리를 말입니다. 슬프지만 이 세상은 힘있고 권력있는 자들이 쥐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과 대등해지려면 저는 어떻게 해서든 성공해야 했어요.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저는 아이들과 어울리지 않고 공부만 했어요. 어차피 누구와 잘 지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세상이 저를 보는 눈은 불쌍한 애, 독한 애, 결론은 부모 없는 아이였으니까요. 여러분, 이런 말 아시나요? 예쁘고 공부 잘하는 애는 모범생, 안 예쁘고 공부 잘하는 애는 독한 애라는 말이요. 저는 모범생이 될 생각이 없었습니다. 반 아이들은 학교 끝나면 삼삼오오 모여 학교 앞 분식집에 떡볶이를 먹으러 가자, 영화를 보러 가자 하며 놀러 다니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은 저에게는 사치였어요. 학교 끝나면 독서실에 가서 새벽까지 공부했습니다. 밤마다 코피를 쏟아가며 피곤함도 무릅쓰고 죽어라 공부만 했어요. 그런 저를 원장님은 측은하게 바라보셨어요. 속으로 저를 걱정하고 안타까워하셨나 봐요. 그러던 어느 날 원장님은 저를 불러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수영아, 공부 열심히 하는 너 보는 건 나도 뿌듯하고 기쁘구나. 하지만 가끔은 숨을 돌릴 시간이 필요하단다. 학창시절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는데 너는 추억 하나 없이 공부만 하는 것 같아. 나는 그런 네가 걱정이 되는구나. 좀 더 세상을 크게 보고 마음의 여유를 갖고 살아보는 건 어떠니? 아니요, 원장님. 저한텐 그럴 시간이 없어요. 돈 많이 벌어서 여기서 제 동생 데리고 나가서 살 거예요. 꼭이요. 그리고 그 누구라도 저에게 엄마 아빠 없다고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할 거예요. 원장님 말씀은 고맙지만 저는 성공해야 돼요. 원장님은 나지막하게 한숨을 쉬셨습니다. 돌처럼 굳은 제 마음은 무엇으로도 돌릴 수 없다는 걸 그때 원장님은 깨닫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원장님은 진심으로 저의 앞날을 걱정해 주셨는데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그저 눈앞에 놓여있는 과제들을 해결하는 것에만 급급했었습니다. 그렇게 빛보다 빠른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수능 시험을 치렀고 대학교에 합격했지만 등록금이 없어 쩔쩔매고 있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고아원에서 원장님이 연결해 주신 독지가를 한 분 만났습니다. 그분은 저의 후견인이 되어주셨고 기꺼이 제 대학 등록금을 대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아이고, 이런 고마운 분이 우리 수영이가 공부도 잘하고 참 착해요. 그러니까 후원해 주시는 보람은 있으실 겁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수영아, 너도 인사해야지. 감사합니다. 제가 이 은혜는 잊지 않고 꼭 갚아드릴게요. 아니야, 갚을 필요 없다.
나는 너처럼 영특하고 공부 잘하는 애가 돈 때문에 진학의 기회 놓치는 게 아쉬워서 그냥 주는 것이란다. 이건 선물이야. 너에게 주는 선물이란다. 반백에 성공한 기업가셨던 그분은 대학을 졸업하면 자기 회사로 오라고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는 어두웠던 내 인생에 한 줄기 빛이 되어주신 그분께 너무 감사합니다. 그분에게는 지금도 명절에 찾아가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선물도 드리고 옵니다. 그 친절한 독지가님 덕분에 저는 동생과 함께 고원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대학을 들어가서 저는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등록금과 책값만으로는 생활이 안 되니까요. 게다가 저는 동생도 같이 고아원을 나왔거든요. 원장님은 동생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거두어 먹이고 학교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지만 저는 더 이상 원장님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동생도 저와 함께 나가는 걸 원했고요. 언니, 내가 학교에서 오면 집안일 다 해놓고 맛있는 밥해서 기다리고 있을게. 같이 먹자, 응? 나도 꼭 데리고 가줘. 언니한테 짐 되지 않도록 나도 꼭 노력할게. 내가 왜 널 짐이라고 생각해. 그런 일 없어. 당연히 같이 나가야지. 무슨 짓을 해서라도 너는 내가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 대학을 다니면서 성적이 좋았던 저는 주로 과외를 했어요. 과외를 두세 탕씩 뛰고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되었죠. 그렇더라도 공부는 놓을 수가 없었어요. 저에겐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마음속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요. 저와 동생은 서로에게 기대면서 가난하지만 단란한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제 후견인과의 약속대로 그 기업에 취업을 했어요. 저는 회사에서도 열심히 한 것을 인정받아 이른 나이에 누구보다 초고속 승진을 했습니다. 29의 나이에 팀장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혹시 낙하산이 아니냐고 회사에서 다들 수근거릴 정도였죠. 저는 제 일을 열심히 했을 뿐인데 말이죠. 그 때문에 결혼은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동생을 책임져야 하니까요. 30이 되기도 전에 저는 한 팀을 책임지는 팀장 자리에 올라 있었어요. 그에 따라 연봉도 쭉쭉 올라갔습니다. 저는 길었던 월세방 생활을 청산하고 아파트를 분양받아 동생과 함께 들어갔어요. 그때는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내 집이라는 것이 이렇게 안정감을 준다는 것을 전에는 몰랐거든요. 제 동생 역시 처음 집을 가지게 된 걸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언니, 이 집 너무 좋다. 나 이렇게 넓은 집 처음 살아봐. 언니 고마워. 언니 덕분에 나도 호강하고 살 수 있겠다. 그치? 언니 혼자 부담하게 하지 않을 거야. 나도 이 집 대출금판 낼게. 그런 소리 말고 너는 공부 열심히 해. 언니가 너 회계사 될 때까지 뒷바라지 해줄 거니까 너는 회계사가 되는 것만 생각해. 알았지? 제 여동생은 명문대 회계학과를 나와서 한창 회계사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후견인이신 회사 사장님은 제 동생의 등록금도 준비해 주셨어요. 남매가 나란히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기를 바란다고 하시면서요. 너무 고마운 분이셨죠. 그래서 저는 동생에게도 말했어요. 고마운 분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 그러니 회계사가 되면 꼭 우리 회사에 들어오라고요. 동생도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알고 있었고요. 그렇게 회사 생활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안정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로서 성공해야 한다는 마음에 변함이 없었어요. 당연히 남자와의 연애는커녕 아예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제 목표는 일을 해서 동생과 둘이 행복해지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같은 부서 내에서 일하고 있는 신입사원이 정말 넉살 좋게 저에게 계속 대시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 신입사원은 몇 번이고 밀어내고 거절해도 끈질기게 따라붙더군요. 처음엔 냉정하게 대했지만 저는 어느새 그 남자에게 조금씩 스며들며 방어벽이 무너지더군요. 팀장님, 여기 캔커피요. 드시면서 하세요. 제가 도와드릴 일 뭐 없습니까? 신입사원이 도와줄 일이 뭐가 있겠어요. 시간 다 되면 퇴근하시지 뭘 이런 걸 가져와요. 아무튼 잘 먹을게요. 아닙니다.
저 복사 잘합니다. 제가 복사해드릴게요. 이리 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은 처음엔 살살거리면서 저에게 도움이 되려고 하더라고요. 저하고 나이는 동갑인데 군대 갔다가 와서 취업 준비생으로 몇 년 보내고 이 회사에 겨우 합격을 했다고 하더군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사랑에 눈이 멀었다고 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것도 가장 어리석은 형태의 사랑이죠. 다 퍼주는 그런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다들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은 문제의 제 전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팀장이고 그 사람은 신입사원인데도 처음부터 저를 어려워하지도 않았어요. 정말 불도저처럼 무작정 들이댔고 어떤 때는 스토커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였죠. 너무 자주 마주쳤거든요. 회사가 아닌 곳에서까지 우연한 만남을 가장하며 그 사람은 저를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제 마음을 잡고 싶은 그의 행동을 어렴풋이 눈치채고 있었지만 저는 외로웠습니다. 한없이 외로울 땐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고 어리광도 부리고 싶었어요. 그 남자는 제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겠다고 하더군요. 팀장님께 버팀목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고요. 참 지금 생각하면 웃기지도 않는 이야기예요. 사실 그 사람은 뭐 하나 잘하는 게 없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그 허당끼가 웃기기도 하고 나름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남편은 짧은 연애 기간을 거쳐 결혼이라는 걸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시댁은 찢어지게 가난하다 할 수는 없지만 그리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도 집에서 독립할 정도로 돈을 모으지도 못했고요. 당연하겠죠. 이제 신입사원이었으니까요. 누가 봐도 제가 아깝다고 두 팔 걷고 말려야 할 결혼이라면서 뒷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회사 내에서도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사람은 전혀 자존심 상해하지 않더라고요. 아니, 오히려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런 능력 좋은 여자 차지한 내가 진정한 위너지. 자기는 누가 뭐라고 해도 마음 변하지 마. 난 당신만 있으면 돼. 그렇게 말하면서 그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없이 저와 동생이 사는 집으로 들어왔어요. 참 넉살을 떠나 뻔뻔한 성격이죠. 그런데 그때는 제 눈에 뭐가 씌었던 것 같아요. 정말 둘이 셋이 된다는 것만 해도 좋았습니다. 제대로 된 가족이란 걸 언제 느껴봤는지도 가물가물했거든요. 집안에 든든한 남자가 있고 제 동생 역시 형부가 생겼다면서 좋아했어요. 저는 그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돈은 내가 더 벌면 되지. 남편이 생겼으니 나와 동생의 든든한 보호자가 된 것만으로도 만족하자. 힘을 합쳐서 애들도 낳고 하면 더 행복한 가정 꾸릴 수 있을 거야. 이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너무나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시댁은 제 연봉이 1억이 넘는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아예 태도가 싹 달라지고 말았거든요. 남편은 신입사원으로 이제 겨우 2, 3천만 원 될까 말까 한 연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시댁에는 돈 한 푼도 보내주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월급 받는 족족 자기 취미생활하고 명품 운동화 사는데 써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댁에서는 아들에게 아무 기대도 없었는데 저랑 결혼을 하고 나니 시어머니가 아주 반색을 하셨어요. 아유, 우리 아들이 여자 보는 눈은 높네. 여자는 능력이 있어야지. 30대도 안 된 여자가 자기 집 있는 여자가 어디 있겠어? 우리 집 며느리 잘 들어왔어. 그럼 엄마, 내가 우리 수영이 재력에 반한 거 아니야.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요즘 같은 때는 능력 있는 여자가 최고야. 이런 말들을 제가 들으라는 양 크게 소리까지 쳐가며 하시더군요. 그때 저는 칭찬에 목말랐었기에 남편과 시어머니의 입에 발린 소리를 진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혼자 뿌듯해 했었죠.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을까 정말 후회되고 후회되는 부분이었어요. 결혼 초부터 시어머니는 저에게 노골적으로 손을 벌리셨어요. 제 남편은 월급 받은 걸로 순순히 자기를 위해서만 썼거든요. 결혼하고도 그 못된 낭비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옆에서 저금도 해야 한다, 생활비를 반으로 나눠 쓰자 하는 말들을 했지만
그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말 그대로 정말 잔소리라고 생각하고 제 말들을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당신이 버는 돈만으로도 생활비 써도 나 당신 처제에 세 사람 사는데 전혀 문제 없잖아. 당신은 팀장이고 나는 겨우 신입사원인데 이 정도는 그냥 내 용돈이라고 생각하고 봐주면 안 되냐? 부부가 되었으면 서로 수입을 공개하고 합리적으로 가정 운영을 해야지. 물론 당신이 그런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도 나갈 돈 많아. 미래를 위해서 저금도 해야 하고 애들도 나오면 집도 더 큰 데로 가야지. 여보, 애를 왜 낳아? 애 낳으면 돈 많이 들잖아. 그러니까 당분간은 신혼생활 즐기고 애는 낳지 말자. 남편이 이런 말을 할 때 알아봤어야 했는데 저도 지금 직장에서 직급이 있는데 아기를 낳으면 맡길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남편의 말도 일리가 있다고 바보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는 툭하면 저에게 집에 뭐가 없다, 뭐 사다 달라 이러면서 자꾸 요구를 하는 것이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뻔하게 직장에서 한참 일할 시간인데도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전화를 했습니다. 예, 우리 집 냉장고가 고장이 났어. 너무 오래돼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내가 시집 올 때 해온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집에 명품 냉장고로 하나 보내주렴. 양문형에 한 7, 800리터 정도 되는 큰 걸로 골라서 보내. 알았지? 제가 회의 중에 잠깐 나온 거라 이따 집에 가서 전화 드릴게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시댁은 시댁이 아니라 정말 칼만 안 든 도둑놈들이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거절하면 버림받는 것이 두려웠어요. 이왕 결혼했으니 맞춰드리고 살자는 생각으로 묵묵히 해드렸습니다. 제가 싸우기 싫어 아무 말 없이 냉장고를 해드리자 시어머니는 이제 집안 전체 살림을 바꾸려고 드시더군요. 밥솥이 고장났다, TV가 너무 작다, 장롱을 바꾸고 싶다 하시면서 말이에요. 전 신혼집 살림보다도 훨씬 더 크고 비싼 것들로 채워가는 시댁을 보며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시어머니였는데 더 어이없는 사람은 시누이였어요. 시누이는 26으로 제 동생과 동갑이었는데요. 집에서 백수로 빈둥거리면서 연애만 열을 올려 하는 여자였습니다. 비교를 안 하려고 해도 회계사 공부하는 제 동생과 너무 차이가 나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누이가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해 용돈을 달라는 것이었어요. 언니, 바빠요? 저 남자친구랑 약속했는데 돈이 없어요. 용돈 한 50만 원만 보내줘요. 빨리요. 네? 아가씨,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번 주에 가져간 50만 원 벌써 다 썼어요? 아가씨,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저 제 동생한테도 한 달에 50만 원만 줘요. 언니, 시댁에 시집 왔으면 시누이 챙길 줄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치사하네 진짜. 누가 떼먹는데요? 내가 취직만 하면 돈 갚는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보내줘요. 여러분, 이런 얄미운 시누이 보셨나요? 도대체 왜 그 나이 먹도록 백수 생활하면서 저한테 손을 벌리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제 동생은 회계사 공부하면서 최소한 쓸 것만 쓰고 옷도 제대로 안 사는데 말이에요. 그래도 착한 제 동생은 불평 한마디 없이 오히려 저에게 미안하다고 했어요. 비교가 안 될래야 안 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시댁은 저한테 정말 돈을 맡겨놓은 사람들처럼 못되게 굴었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야근을 늘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서히 피곤해지고 몸이 망가져 가더군요. 집에 와서도 제 동생이 아니었다면 정말 쓰레기집에서 살아야 했을 뻔했어요. 철없는 내 전 남편은 신혼집에서 그저 기생충 같은 생활만 계속해 왔으니까요. 저는 야근하고 밤 11시가 넘어서 들어오는데 남편은 6시 칼퇴근하면서도 집에 와서 제 동생이 차려주는 밥만 먹고 안방으로 쏙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가족인가요? 이럴 거면 룸쉐어를 하죠. 아니, 룸쉐어가 차라리 나아요. 하다못해 월세 수입이라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제 팔자를 제가 꼬았다고 말하실 분들도 계실 수 있겠네요. 네, 저도 가족이 되면 마냥 좋기만 할 줄 알았고 다들 협동해서 가정살림 나아지게 할 사람들만 만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가족이란 이유로 뭘 해줘도 고마운 줄 모르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어쨌든 간에 저는 점점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당연하겠죠. 집안에서 돈 버는 사람은 저 혼자뿐인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있었지만 자기가 버는 돈은 온전히 자기만 위해서 썼으니까요. 온전히 저 혼자 시부모님, 시누이, 제 동생의 뒷바라지 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따로 없었죠. 콩쥐 팥쥐에 나오는 콩쥐의 심정이 절절하게 공감이 갔어요. 못된 계모는 시어머니고 팥쥐는 시누이라고 생각하니 어찌 그래도 딱딱 맞아떨어지는지. 그래도 저에겐 힘을 주는 제 동생이 있었기에 절망은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제 동생이 회계사에 합격해서 같이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 동생의 결혼을 위한 돈을 따로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 애가 경제적 독립을 하고 그 연봉을 온전히 그 애만을 위해 쓴다고 했으면 하고 바랬습니다. 이 거머리 같은 시댁 인간들에게서 벗어나 훨훨 자유를 찾아 날아갈 생각이었거든요. 그때까지만 참자 참자 하면서 제 자신을 채찍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의 후견인이시자 회사의 대표님이신 그분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수영아, 팀장으로서 고생이 많지? 일하는데 불편한 건 없니? 속 썩이는 직원들은 없고? 고생은요, 제가 할 일을 하는 것뿐인데요. 그리고 속 썩이는 직원은 아직 없습니다. 네 남편은 어떻니? 같은 팀 내에서 고생시키지는 않고? 저는 거의 입 밖으로 튀어나올 뻔했어요. 남편의 욕이 말이에요. 인턴인 주제에 칼퇴근하는 거며 제가 무슨 지시만 하면 하나하나 이유를 들어 뺀질거리고 안 한다는 말을 하려고 했답니다. 목구멍까지 올라온 그 말을 가까스로 삼키고 저는 말없이 얼굴을 팍 굳혔습니다. 그랬더니 대표님은 다 안다는 듯 저에게 부드럽게 말씀하시더군요. 내가 말이야, 네가 아니더라도 다 정보 수집하는 채널이 있지. 네 남편 말이다. 이번에 인턴 1년 끝나면 어떻게 될지 몰라. 내 생각엔 잘라버려야 할지도 모르겠다. 대표님, 그래도 제가 어떻게든 사람 만들어 볼 테니까 자르지는 말아주세요. 부탁드려요. 미우나 고우나 남편인데. 수영아, 넌 말이야. 너무 착해. 그게 네 인생의 독이 될지도 몰라.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람의 본질을 봐라. 이 아저씨 말 허투루 듣지 마. 알겠니? 마치 거울로 제 마음을 훤히 보듯 꿰뚫고 계시는 그분의 말에 저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어쩌면 그렇게 제 미숙함을 다 알고 계시는 건지 대표님은 그저 폼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이 관록이라는 것이겠죠. 많은 사람을 상대해본 회사 대표님의 사람 됨됨이를 보는 눈은 놀랍도록 정확한 것이었으니까요. 저도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 봤더라면 오늘날 이렇게 시댁 인간들과 얽혀 골머리 아프게 살지도 않았을 테죠. 하루 종일 심란한 마음으로 일을 하고 돌아오니 제 동생이 좀 보자고 하더군요. 무슨 일인가 싶어 동생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동생은 형부인 제 남편의 눈치를 슬슬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지 의아해서 동생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그래? 네 형부 아직 안 들어왔어? 나한테 무슨 할 얘기 있어? 언니, 사실은 말이야. 형부가 좀 이상해. 내가 청소하다 안방에 있는 컴퓨터를 잠깐 봤는데 거기까지 말하던 동생이 침을 꿀꺽 삼키며 안절부절 못하는 것이었어요. 동생이 평소에 이런 애가 아닌데 자기 할 말은 해야 하는 똑부러진 성격이었거든요. 저는 남편이 뭔가 뒤가 구린 것을 꾸미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 일들 있잖아요. 남편이 마누라 몰래 주식에 몰빵하다가 망해 먹는다거나 하는 것들이요.
그리고 말 못하고 끙끙대고 사채를 쓰고 그러기 시작하면 날아가는 건 금방이잖아요. 저는 괜히 초조해져서 동생을 다그치고 말았습니다. 얘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뜸을 들여? 왜 그래? 언니한테 말 못할 일이 뭐가 있어서 그러는 거야? 형부가 컴퓨터에 다른 여자들 사진 올리는 거 봤어. 저는 머리 끝까지 화가 났어요. 동생에게는 형부 오면 인사도 하지 말고 무슨 일이 있어도 방에서 문 잠그고 있으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뭐야, 당신? 나 밀었어? 남편이 밖에서 일 좀 하고 돌아오면 반갑게 맞아줄 줄 알아야지. 어디서 이 옆에 내가 까불어? 당신 뭐하고 들어왔어? 내가 당신 퇴근 몇 시에 한지 몰라서 그런 소리 하니? 거짓말을 하려면 좀 그럴듯하게 하던가. 어디서 누구 만나고 왔는데 이랬다는 개소리 하지 말고. 제가 남편보다 더 세게 나가자 남편은 제 눈치를 슬슬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술을 먹고 들어오는지 저는 남편이 안방에 들어오자 안방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안방에 있는 컴퓨터 파일 중에 이름이 점 4개인 파일을 열어보았습니다. 남편은 그 사진들을 보더니 헉 하면서 저를 노려보았어요. 당신, 남의 파일 멋대로 들춰보면 어떡해? 아무리 부부 사이라도 지켜야 될 사생활이 있는 거지. 사생활? 이 이상한 파일에 들어있는 여자 사진들이 당신 사생활이야? 인연들 다 누군데? 당신 설마 바람 피우니? 이상한 소리 하지 마. 그냥 모델 같은 여자들이야.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사진 다운받은 것 뿐이라고. 그냥 눈요기용이지. 아무 상관없어. 바람 같은 거 안 피운다고. 저는 남편을 믿을 수 없어 죽일 듯 노려봤습니다.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컴퓨터 파일에 여자 사진이나 모으고 다니는 것이 제정신인 남자는 아니지 않나요? 저는 팔짱을 끼며 계속 남편을 노려봤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작전을 바꾸기로 했는지 손을 모아 저에게 빌더군요. 여보, 뭘 잘못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나 좀 잠 좀 자게 나가줄래? 어이가 없어서. 내가 왜 나가서 자?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당신이 거실에서 자. 결국 남편은 입속으로 욕을 중얼거리며 나갔습니다. 이불과 베개는 가지고 가더군요. 저는 그날 밤 기가 막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어요. 생각할수록 남편의 인간성이 싫어지고 징그럽게 느껴지는 게 이 남자의 뒤를 좀 캐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날 남편은 숙취 때문에 깨지도 못하고 기절해 있더라고요. 지각할 것 같아 저는 먼저 차를 몰고 나왔습니다. 원래는 출근할 때 회사 앞에까지 같이 차를 타고 와 남편만 먼저 내려주고 저는 주차장에서 들어갔거든요. 하지만 저는 화가 풀리지 않아 남편이 늦든 말든 신경 안 쓰고 제 할 일만 하고 나와버렸습니다. 회사에 가는 길에 저는 흥신소에 의뢰해 남편의 뒤를 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도저히 의심을 떨쳐낼 수가 없었어요. 인터넷에서 퍼왔다고 하기엔 너무 한 여자의 사진만 많이 있는 곳이 신경 쓰이더군요. 회사에 출근하니 팀원들이 저만 쳐다보더라고요. 왠지 낌새가 이상해 옆자리 과장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과장은 안절부절 못하고 제 눈치만 보는 것이었습니다. 말을 하라고 괜찮다고 재촉하니까 과장은 그제서야 어렵게 입을 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팀장님 남편이요. 인턴인데 너무 제멋대로라서 윗사람들한테 찢겼다는 소문이 있어요. 곧 잘린다는 소문이. 그리고 제가 어제 회사 정문에서 인턴님 봤는데요. 어떤 여자 차를 서슴없이 얻어 타고 가더라고요. 빨간 스포츠카. 여기까지 말하던 과정은 갑자기 손으로 자기 입을 막더라고요. 그 인간 행동거지가 너무 의심되어 흥신소에 의뢰하긴 했는데 그럴 필요도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분명히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과장은 인턴이긴 해도 팀장의 남편을 흉봤다는 죄책감 때문인지 눈을 내리깔고 있었어요. 저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절대 소문내지 않겠다고 과장에게 단단히 다짐을
막상 남편의 부정이 사실이라는 것이 드러나자 너무나도 제 자신이 바보같이 느껴지고 남편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날 느지막이 일어나 아프다고 핑계를 대고 결근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이로써 남편은 해고 확정이었죠. 결혼 전에 저에게 살살거리며 쫓아다닌 것도 회사 생활을 어떻게든 편하게 해보려고 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좋아서 결혼한 것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란 인간의 속성이 그런 것 같았어요. 윗사람에겐 약하고 아랫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서 막말하고 소리나 지르는 최악의 인간 있잖아요. 마누라가 직장 상사이니 회사에선 마누라 위세 믿고 까불고 집에 와서는 저를 한유대하듯 하는 것이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그날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있는데 저를 결정적으로 열받게 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어떤 일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번에는 제 시어머니가 제 복장을 뒤집어 놓더라고요. 직원들이 다 퇴근한 빈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울리더군요. 발신인을 보니 시어머니였죠. 저는 이미 남편에게 화가 나 있는 터라 받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회사 전화로 전화를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얘,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시애미가 전화하면 째깍째깍 받아야지. 이래서 부모 없는 애들은 아유 버릇이 없다는 게 티가 난다니까. 무슨 일이세요? 이 한밤중에 전화하실 일이 뭐가 있다고요? 그리고 제 부모님 없는 게 어머님이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말끝마다 고아니 부모 없는 애니 그런 상처되는 말 좀 그만하세요. 제 목소리에 가치가 돋쳐있자 시어머니는 잠시 움찔하신 듯 말이 없으셨습니다. 남편의 바람만으로도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 불난 데다가 기름을 부어도 분수가 있죠. 어떻게 안 좋은 일은 한꺼번에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까칠하게 나가자 시어머니는 아주 잠시 주춤했지만 곧 싸가지 없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예, 사실은 우리 집이 이번에 전세 만기인데 우리가 더 큰 집으로 이사 가려고 하니까 너 5천만 원만 보내라. 그동안 네가 바꿔준 가전들이 꽉 들어차 있어서 이번에는 집이 좁아지지 뭐니. 그러니까 내 말은 거시기 이제껏 20평대 아파트에서 숨도 못 쉬고 살았으니까 나도 넓은 데로 이사 좀 가보자. 아무튼 이 시애미 말 알겠지? 이번 달 말까지 이 5천만 원 만들어서 보내. 뭐라고요? 제가 안 된다고 말할 기미가 보이자 시어머니는 잽싸게 전화를 끊어버리셨어요. 자기 할 말만 하고 끊어버리는 예위 따윈 밥말 안 먹은 시댁 인간들에게 저는 완전히 질려버렸습니다. 저는 이혼을 결심했어요. 이건 잘못된 결혼이고 빨리 끊어내는 게 맞는 거라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내일이라도 이혼 변호사와 상담해서 이 지긋지긋한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시누이의 얼굴을 안 보고 사는 것이 소원이 되었습니다. 저는 동생을 만나 이런 일들을 의논할까 하다가 금방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회계사 공부만 해도 벅찬 아이에게 너무 많은 짐을 지우기 싫어서였어요. 제 동생이 너무 착하다 보니 제가 골치 아픈 말을 하면 제 나름대로 고민이 많아질 것임을 잘 알았어요. 저는 동생이 회계사 시험에 합격하기 전까지는 이혼에 관련된 일은 저 혼자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앞으로 일체의 시댁에 도움을 주지 않기로 결심도 했고요. 그런데 여러분, 나쁜 일은 정말 겹쳐서 온다는 말이 맞나 봐요. 며칠 후 저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은 제 동생이 길 가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거였습니다. 그날은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이었어요. 간밤에 꿈을 꿨는데 꿈자리가 뒤숭숭했어요. 저는 마음이 심란한 채로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저보다 더 일찍 나가서 도서관에 자리 잡고 있던 제 동생이 그날따라 일어나지를 않고 있더라고요. 저는 동생이 어디 아픈지 걱정돼 동생 방문을 두들기고 말했습니다. 희영아, 오늘은 늦게 일어났니? 이제 8시 넘어가니까 슬슬 일어나서 도서관 가서 공부해야지. 하지만 동생은 대답이 없었어요. 몇 번을 두드려도 답이 없길래 저는 그냥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동생이 눈만 겨우 뜬 채로 기운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전날 밤을 샌 듯 눈 밑에 거무죽죽하게 다크서클이 져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니 동생이 측은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날은 하루 쉬는 것이 어떠냐고 권했습니다. 그러나 동생은 제 얼굴을 보더니 억지로 몸을 일으켜 말했습니다. 아니야. 언니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내가 얼른 회계사 돼야지. 합격만 하면 우리 행복해질 수 있는 거야. 이깟 감기 별거 아니야. 사람이 쉴 때도 있어야지. 오늘은 집에서 공부해보든지. 아무도 없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아니야. 집에 있으면 괜히 딴 생각만 나고 TV만 보게 돼. 도서관에 가든지 카페라도 나가서 할게. 언니, 오늘도 화이팅! 회사 잘 다녀와. 동생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저를 출근시켰습니다. 차를 몰고 회사로 가면서도 저는 동생이 걱정돼 견딜 수가 없었어요. 퇴근하면 내일 아침엔 꼭 병원에 같이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생 혼자 가라고 하면 귀찮다고 잘 안 갔거든요. 회사에 가서도 동생이 걱정돼 일이 손에 잡히질 않더라고요. 그날따라 남편도 실수가 잦고 전체적으로 마음이 회사에서 붕 떠 있었어요. 그 순간 동생의 폰으로 전화가 왔고 저는 걱정하는 마음으로 얼른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동생이 아니었습니다. 동생이 횡단보도에서 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구급대원의 목소리였어요. 대표님, 제 동생이, 희영이가, 저 이제 어떻게 살아요? 네? 어떻게 이런 일이. 수영아, 일단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 장례식에 관한 건 다 나한테 맡기렴. 대표님은 막힘없이 동생의 장례식을 주관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를 대신해 동생의 장례식 비용을 다 대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가장 믿고 의지할 이유가 충분하신 분이죠. 그러나 소식을 듣고 뒤따라온 남편과 시부모님들은 대표님이 모든 결정을 하는 것조차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왜 가족들이 있는데 생판 남인 회사 대표가 동생의 장례에 관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동생 장례식에 와서 일은 못 도와줄 망정 남처럼 서서 고인을 욕이나 하고 있던 인간들이 할 말인가요? 시댁 인간들은 정말 남의 일 보듯 제 동생의 장례식에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제 동생이 사고로 죽어 5억의 보험금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태도가 확 달라졌습니다. 갑자기 시어머니가 옆에 와서 친한 척을 막 하는 것이었어요. 장례식 3일 동안 밤을 새서 울고 눈이 퉁퉁 부어버린 저에게 와서 글쎄 이런 막말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죽은 네 동생 사고 보상금으로 5억이나 나온다며? 너 그거 어떻게 쓸 거야? 제발 어머니, 제가 지금 그 얘기를 어머니랑 왜 해야 되죠? 이럴 거면 집에 가세요.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시댁 식구들 전 필요 없어요. 뭐? 슬픈 건 너고 난 궁금한 건 물어보지도 못해? 네 동생이 죽은 거야 안 된 일이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지. 그 보상금 5억 네 시누이 결혼 비용으로 내놔라. 안 그래도 얘가 결혼하고 싶어 죽겠다고 하는데 우리 집에 돈이 없어. 그러니까 그 보상금 받으면 네 남편한테 보내. 정말 지옥의 악마도 이 인간들 같진 않을 거예요. 저는 더 이상 말을 섞기 싫어 시어머니를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그 노인네는 끝까지 저를 따라다니면서 5억, 5억, 온통 그 얘기만 해댔습니다. 저는 인내심에 한계가 왔습니다. 동생의 장례식장에서 헛소리를 짓거리는 시모도 아닌 그 미친 늙은이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그리고 악에 받쳐 소리를 질렀어요. 시끄러 이 늙은이야. 미쳤어? 인간이면 이럴 수 없는 거야. 내 동생이 죽었는데 보상금 운운하고 그걸 또 당신 딸 결혼자금 보태라고 내놓으라고? 이제 참을 만큼 참았고 더 이상은 못 참아. 이혼이야. 이 미친 인간들아. 다 나가. 내 동생 장례식장에서 다 나가라고.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팔을 질질 끌고 나가 장례식장에서 내쫓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그 결정엔 전혀 후회가 없습니다. 유일한 혈육인 동생이 죽어 슬퍼하는 사람 옆에서 사고 보상금에 대해서 말을 한다는 것도 어이가 없는데 그걸 자기 딸 결혼 비용으로 내놓으라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전생에 뭔 죄를 지었다고 신이 이렇게 저를 시험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지긋지긋한 시댁 인간들을 다 내쫓고 저 혼자 상주가 되어 발인까지 끝마쳤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저는 허탈하고 슬픈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제 집에 그 남편이라는 인간이 기생충처럼 아직도 붙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기가 막혀 남편에게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이혼한다는 소리 못 들었어?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내가 너네들 호구야? 이제까지 나한테 붙어서 기생충처럼 등골 빨아먹었으면 됐지. 아직도 모자라니? 얼른 안 나가?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거야. 이 여자가 미쳤어? 왜 소리를 지르고 난리야? 내가 뭘 잘못해서 이 집에서 나가? 얼른 밥이나 차려와. 네 동생 죽은 건 알 바 없고 난 아직 네 남편이니까 쫓겨날 이유 없어. 저는 뻔뻔스러운 그 인간 말종의 얼굴에 사진을 뿌려버렸습니다. 남편의 파일에 있던 여자와 남편이 놀아나고 있었던 사진들이었어요. 남편은 그 여자와 모텔도 가고 그 여자 차로 드라이브도 다녔더라고요. 흥신소에서 받은 바람을 피운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그 사진을 보자마자 남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 인간 말종은 비틀비틀 일어나더니 꽁지가 빠져라 달아나더군요. 저는 미친 듯이 웃음만 나왔습니다. 비열한 저 시댁 인간들에게 가엾은 우리 자매가 착취당한 거나 마찬가지였죠.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몰랐고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걸려서 악마 같은 시댁 인간들이 하자는 대로 다 해왔던 지난 날들이 그렇게 후회되더라고요. 이제라도 정신 차려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님은 저에게서 그동안의 사정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울음을 터뜨린 저를 안고 등을 두드려 주셨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로펌에 가장 잘 나가는 이혼 변호사를 구해주셨습니다. 무조건 승소할 수 있겠지만 만에 하나라는 게 있다고 하시면서요. 수영아, 지금까지 나쁜 일 때문에 마음고생했다면 앞으로는 네 인생에 한 줄기 빛이 비추는 날도 있을 거다. 용기 잃지 말고 힘내. 내 그 인간들 전부 네 옆에 얼씬도 못하게 할 테니까 걱정 말고. 이번에 미국 워싱턴에 실장 자리 하나 비었는데 내가 널 그쪽으로 보내주마. 저는 꼭 친정 아빠같이 저를 돌봐주시는 그분께 정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늘 아래 혈혈단신 저 혼자지만 저는 외롭지 않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대표님도 그리고 제 고아원 원장님도 모두 가족이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분들을 친부모님처럼 여기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제 전남편은 여러 여자를 무분별하게 만나고 다니다가 그 내연녀에게도 걸려 쌍으로 고소를 당했다더군요. 저와 그 여자 모두 남편을 고소했고 시댁은 그 합의금으로 엄청난 빚을 졌다고 하더군요. 정말 그렇게도 속이 시원할 수가 있을까요? 이혼 소송 끝내고 그 거머리 같은 시댁을 끊어낸 후 저는 지금 워싱턴 지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헛웃음만 나오는 추억이죠. 둥근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동생의 얼굴이 겹쳐서 보입니다. 동생을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눈앞을 흐리지만 동생은 제 가슴 속에 항상 살아있습니다. 어렸던 나의 동생, 26 꽃다운 나이에 하늘의 별이 되어버린 제 동생에게 저는 오늘도 향을 피워 바칩니다. 보고 싶지만 꾹 참아봅니다. 죽으면 만날 수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밤바람이 차가운 계절이네요.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요. 길고도 슬픈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내에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은 세상살이 만만치 않다고 느껴지는데요. 그래도 사연 채널의 사연들을 들으며 위로받고 있는 30대의 평범한 여성입니다. 아직 결혼을 하진 못해서 주변 친구들 떠나는 걸 보며 나도 언젠간 얼른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만 많이 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이 사연 채널에 사연을 신청하게 된 건 다름 아닌 저희 가족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사실 이런 얘기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해서 한 번도 남에겐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 큰일을 겪고 나니 생각이 바뀌었어요. 소가리만 하고 살아 그런가 이젠 제 입으로 얘기를 할 때가 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큰 용기를 가지고 쓰는 사연이니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할지 사실 좀 막막한데요. 아무래도 유년 시절부터 차차 이야기를 꺼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어린 시절 그다지 행복한 가정에서 자라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은 매일같이 싸우셨고 특히 아버지와는 사이가 그리 좋지 못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흔히 말하면 아주 가부장적인 분이셨는데 여자 일 따로 남자 일 따로 있단 주의셨어요. 그래서인지 아버지가 정상적으로 회사를 다니실 땐 어머니를 그리도 못 살게 구셨어요. 아니, 당신, 내가 설거지 이거 해놓으라고 했어, 안 했어? 대체 정신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야? 집에 있는 사람이 이거 하나 제대로 못해? 진짜 일하고 와서 사람 피곤해 죽겠는데 내가 이런 것까지 일일이 신경 써야 해? 아, 여보, 그게 아니라 오늘 애가 친구랑 놀다 조금 늦게 들어와서 우리가 저녁을 방금 먹었어요. 금방 상 치우려 했는데 마침 당신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리고 지은이 너는 왜 늦게 들어와? 아빠가 학교 끝나면 제깍제깍 집에 들어와 있으라고 했어, 안 했어? 걔집애가 대체 어딜 쏘다니느라 이렇게 매번 늦는 거야? 공부는 안 할래? 아빠, 오늘 친구 생일이라서 반 애들 다 초대받아서 간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엔 아빠가 하루 놀다 와도 된다 했는데. 너 어디서 아빠 말에 토를 달아? 어디서 그런 못된 걸 배웠어? 조용히 안 해? 아, 여보, 그만해요. 애 잡겠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제대로 해놓을 테니 그만하고 씻고 주무셔요. 저희 집 분위기는 매번 이런 식이었습니다. 아빠는 집안의 왕처럼 군림하고 계셨고 그 아래에 있는 저와 엄마는 언제나 아버지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죠. 아버지가 주무실 땐 행여나 깰까 저랑 엄마가 발 뒤꿈치마저 들고 다니면서요. 그래서 엄마는 항상 그런 제게 미안해하시곤 했어요. 저는 어린 나이에도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면 늘 소란이 일어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집에 들어오지 않길 간절히 바랬습니다. 어쩌다 지방 출장이라도 잡혀 며칠 들어오시지 않는다고 들으면 그게 그렇게도 기뻤어요. 그 출장이 영원히 길어져서 집에 돌아오실 날이 없기를 바라곤 했죠. 어머니는 근데 또 그게 마음이 아프셨나 봐요. 다 자기 때문이라고 모든 게 자기 탓이라며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주지 못해 미안하단 말씀을 자주 반복해서 하시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버지가 제 바람처럼 한 달여간을 들어오시지 않는 날이 생겼는데요. 그해 저는 너무 기뻐 춤이라도 추고 싶을 만큼 좋았지만 어째 어머니 표정은 그렇지 않았어요. 한숨을 하루에도 12번씩 푹푹 쉬어대시며 좋지 않은 일을 예감하셨어요. 역시나 어머니의 예상대로 집안에 기어이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엄마와 제가 자려고 누운 밤 시간 아버지가 갑자기 들어오셔선 저희에게 짐을 다짜고짜 챙기라고 하셨어요. 짐이요? 아니, 여보, 무슨 일이에요? 지금 공장 넘어가고 빚쟁이들이 나 쫓고 있어. 여기부터 들이닥칠 거야. 아, 뭐해? 얼른 짐 싸야 한다니까? 그때의 상황은 거의 전쟁터를 방불케 했어요. 총알만 없는 전쟁터나 다름없었어요. 저희는 피난이라도 가는 사람처럼 미친 듯이 짐을 쌌고 몇 개는 미처 챙기지 못하게 서둘러 아버지의 차에 올라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차에 올라타자마자 어디로 가는지도 알려주지 않은 채 으슥한 밤길을 운전해 가셨어요. 그러다 몇 시간 후 피곤해 지쳐 잠깐 졸던 제가 어머니 손길을 깨워줘 일어나 보니 어느 시골에 폐가 같은 집이 눈앞에 있었어요. 아버지는 그 집을 가리키며 당분간 여기서 지내야 하니까 짐 갖다 놔라고 하셨고요.
아빠, 여기 너무 무서운데 저런 데서 어떻게 자요? 뭘 어떻게 자긴. 지금 우리 집 상황이 꼬락서니가 됐는데 그런 철없는 말이 나와? 당장 안으로 들어가. 귀신이라도 나올 것 같은 집에 들어가기가 무서워 아버지 옷자락을 잡고 조그맣게 소리를 내어보았지만 아버지는 곧바로 저를 안으로 밀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곤 어머니 역시 하는 수 없다는 듯 길게 한숨을 쉬시며 제 손을 잡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가셨죠. 그날 밤은 잠을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집안은 불도 켜지지 않았고 꿉꿉하고 이상한 냄새가 가득했는데 이제 이런 집에서 영원히 살아야 한다는 게 믿기지도 않았고 정든 친구들을 다시 못 본다는 생각에 슬퍼져 눈물이 계속 고였기 때문이지요. 어머니는 그런 저를 말없이 꼭 껴안아 주시며 등을 토닥여 주셨지만 제 슬픔은 쉽사리 허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어찌되었건 그렇게 저희 가족은 폐가 같은 곳에서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도착하시자마자 사실상 곧바로 떠나야 하시게 됐습니다. 빚 갚기 전까지만 여기서 생활하는 거니까 당신이 지은이 데리고 살고 있어. 당신은 어떻게 하고요? 나는 돈 벌러 가야지. 어떻게든 지금 내 형 돈까지 빌려서 상황이 최악이야. 살려면 이런 수밖에 없어. 일할 땐 있고요. 노가다판이라도 나가야지. 알아봐 놓은 데가 몇 군데 있어. 아무튼 몇 달 갔다 올 테니까 잘 지내고 있어. 아버지가 떠나시고 나서 어머니와 저 혼자 덩그러니 남겨졌는데 어머니 눈에서 막막함과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허나 어머니는 어떻게 해서든 저 하나를 먹여 살리겠다고 제 손을 잡고선 시골 밖으로 걸어나가 근처에 있는 식당들을 유심히 살펴보시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시골 안에선 할 수 있는 일이 마땅치 않으니 어머니께선 식당 일을 하시며 돈을 버시는 게 낫다고 생각하신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한참을 돌아다니다 보니 배가 고프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배꼽시계가 계속 울리자 어머니는 배고프니 하고 물어보셨죠. 어머니는 급하게 저를 길거리에 세워두고 슈퍼 안으로 들어가 긴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나왔는데 나오는 어머니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고 눈엔 눈물이 가득 맺혀 있었어요. 엄마, 미안하다 우리 딸. 우리 딸 배고파서 어쩌지? 어쩌면 좋니? 그리고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그만 저를 끌어안고 끄끄거리시며 오열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며 저와 어머니를 힐끗힐끗 쳐다보았지만 어머니의 눈물은 그칠 새 없었고 저 또한 울음을 같이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갑자기 저희 바로 앞에 있던 중국집 사장님께서 이 광경을 이상하게 생각하시곤 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아니 무슨 일인데 이리 울어요? 애기 엄마 괜찮아요? 잠깐 가게 안으로 들어와 봐요. 애기 너도 같이 와라. 중국집 사장님의 따뜻한 말씀에 저와 엄마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 앉았고 내어주신 짜장면을 먹으며 급하게 허기를 달랠 수 있었습니다. 사실상 어머니는 뭘 먹어도 얹힐 것 같다며 짜장면에 별로 손을 대지 않으셨지만 사장님께 계속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셨어요. 그러다 이내 이어진 사장님의 질문에 어머니는 천천히 사정을 털어놓게 되셨죠. 아니 근데 왜 대낮에 길거리에서 애를 붙잡고 울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요? 무슨 딱한 사정이라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저희 애기 아빠 사업이 망해서 갑자기 여기로 어제 이사를 오게 됐어요. 근데 돈이 한 푼 없이 나오는 바람에 마땅히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일자리를 찾고 있었어요. 그리고 중국집 사장님은 천천히 어머니의 말을 귀 기울여 들으시더니 그럼 이렇게 하자며 제안하셨습니다. 자기 중국집에서 먹을 것도 해결하고 월급도 줄 테니 일을 하자고요. 정말 그래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하긴. 젊은 사람이 애 안고 우니까 내가 다 애처롭네. 돈이야 벌면 되니 너무 걱정 말아요.
2명분만 먹고 살면 되는데 뭐 그리 걱정해요? 중국집 사장님은 그렇게 처음 본 저희 모녀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고 그 후로부턴 어머니는 중국집에서 일을 하시게 되어 덕분에 먹고 살 걱정은 안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살던 폐가 같은 집도 중국집 사장님의 남편분이 오셔서 몇 번 고쳐주시니 그나마 살 수 있는 곳이 되었고요. 혼자 집에 앉아 어머니를 기다리기가 심심하고 외로우니 가끔은 중국집으로 놀러 가고 싶기도 했지만 어머니가 실례라며 그러지 말라고 했던 말이 생각나 그냥 집에 있거나 앞에 보이는 산이나 논밭을 걸어 다니며 마음의 헛헛함과 외로움을 달래곤 했어요. 그리고 내심 아버지가 언제 오실지 기다리기도 했죠. 저한테 매정하고 엄격했던 아버지였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무사히 건강하게 돌아오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 바람대로 아버지가 오시게 되었는데요. 아버지는 그간 통통했던 체격에서 살이 쪽 빠져 상당히 마른 몰골로 들어오셔 저와 어머니를 놀라게 했습니다. 당신 괜찮은 거예요? 생각보다 빨리 왔네요. 그때 반년은 걸릴 거라 했잖아요. 빚은요? 빚은 다 갚은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버지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저 손 안에 든 술병을 입 안으로 털어놓으며 어머니에게 술상이나 좀 차리라 하시더라고요. 당신 불안하게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었던 거예요? 없어. 없는 사람이 왜? 아니 솔직하게 말해봐요, 네? 없다니까. 왜 또 사람 귀찮게 해? 가서 술상이나 차려오라고. 아버지의 버럭거리는 소리가 들리자 저 또한 심장이 쿵 한 번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일단 간단한 반찬거리를 사와 아버지에게 푸짐한 밥상을 차려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조금씩 술에 취하는 모습을 보이자 어떻게 된 일인지 물으셨어요. 그때 아버지께서도 입을 여셨죠. 망했어, 다. 빚 갚을 길이 안 보여. 나 멀쩡한 것 같지? 아니야.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다치는 바람에 귀 한쪽이 안 들리게 됐어.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었다고. 더 이상은 일 못하겠어. 아니, 당신 귀가 안 들린다고요? 그래. 지금도 당신 목소리가 웅웅거린다고. 아, 보호장비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는 데서 일하니 이 꼴이 나지? 한강 가서 죽을까 하다 마지막으로 당신이랑 지은이 얼굴이라도 보려고 온 거야. 여보, 무슨 그런 말을 해요. 한강이라뇨. 그런 나약한 소리 말아요. 우리 여기서도 충분히 빚 갚고 살 수 있어요. 나 저기 아래 중국집에 취직했어요. 작지만 월급도 번다고요. 당신도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예요. 당신이 돈을 번다고? 네, 마음씨 좋은 중국집 사장님이 취직시켜 주었어요. 이 돈으로 나랑 지은이 입에 풀칠은 하면서 살고 있었고요. 어쨌든 여보, 우리 희망 놓지 말고 살 방법을 찾아봐요, 네? 어머니의 말에 아버지는 술에 잔뜩 취한 채로 갑자기 흐느껴 우시기 시작했고 그 울음소리가 잠잠해질 때 저도 어머니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이 모든 게 자기 때문이라며 처음으로 저희에게 미안하단 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론 이런 고생 시키지 않겠단 말도 했죠. 아버지가 저희에게 그런 식으로 사과를 한 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늘 윽박만 지르고 잔소리만 했던 아버지였는데 이런 나약한 모습으로 가족에게 사과를 건네시니 어린 제가 보기에도 아버지가 퍽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어머니 역시 마음이 안 좋았는지 저에게 했던 것처럼 우는 아버지를 껴안으시며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본성이란 쉽게 바뀌지 않는 걸까요? 처음엔 어머니 말대로 일을 구하겠다는 아버지가 언젠가부턴가 집 밖을 나가지 않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곤 온종일 집에만 틀어박혀 술만 마셨어요. 아버지가 마신 술, 담뱃값만 따져도 그 당시 우리 생활비의 3분의 1은 됐을 겁니다. 여보, 이러지 마요. 나랑 약속했잖아요. 왜 또 이러는 거예요? 술, 담배에 빠지면 약도 없는 거 몰라요? 당신 이러다 몸도 망가진다고요.
허나 어머니가 아무리 아버지를 말리시고 빌고 애원해봐도 아버지는 꿈쩍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술상 차려라, 여자가 남자 말하는데 끼어들지 말라, 애나 봐라 이런 말뿐이었죠. 그러다 나중에는 저를 불러 담배 심부름까지 시키더라고요. 어린 제게 무슨 힘이 있었겠어요. 버럭거리는 아버지가 무서워 사오라면 사오고 시키는 건 뭐든 해야 했죠. 그러다 보니 당시엔 저에 대한 소문이 마을에 쫙 나 있었습니다. 어른들은 저를 술병 걸린 아버지 딸이라고 불렀고 가끔은 담배 심부름하는 딸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뭐가 되었든 둘 다 제게는 수치스러운 별명들이었습니다. 특히나 학교에선 더욱 그랬죠. 시골에 정착하면서 작은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시골 학교 특성상 서로서로 다 아는 집안이고 말이 전해지기도 쉬우니 거기서도 저는 놀림 대상이었습니다. 야, 너 오늘도 담배 심부름했냐? 진짜 불쌍하다. 아빠가 너 때리진 않아? 아이들은 비웃으며 이런 말을 하곤 했고 저는 그럼 잔뜩 위축이 되어 말을 버벅거리다가 화장실로 도망가곤 했습니다. 그런 저를 찾으러 오는 건 항상 선생님뿐이셨죠. 선생님은 우는 저를 달래며 지은아, 괜찮아, 괜찮아 하고 달래주셨지만 그때는 제가 처한 현실이 너무 비극적이란 생각밖에 들진 않았습니다. 얼른 하루빨리 성인이 되어 이 시골을 벗어나고 싶었고 어머니를 데리고 아버지에게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당시 어머니는 너무 힘들게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니 지금도 눈물이 나려 하는데요. 어머니는 중국집에서 원래 일을 하고 계셨다가 그 중국집이 망하게 되면서 옆에 있는 국밥집으로 일자리를 옮기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하필 국밥집 사장님이 무척이나 인심이 나쁜 분이셨어요. 아랫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으로 유명하셨고 저희 어머니에게도 툭하면 반말과 욕설을 섞어 말하시곤 했어요. 어느 날엔 학교가 끝나고 어머니가 보고 싶어 잠시 국밥집에 들렸는데 국밥집 사장님과 어머니 사이에 시끄러운 소리가 오가고 있더라고요. 아니, 내가 그니까 이거 국물량 똑바로 알아 그랬니? 안 그랬니? 이렇게나 많이 주면 이게 얼마나 손해인 줄 알아? 네가 토해낼 거야? 네가 물어낼 거냐고? 죄송합니다, 사장님. 손님분이 조금만 더 달라 해서. 달라는 대로 다 줘? 넌 어쩜 그리 일머리가 없냐? 어? 이런 식으로 일하면 잘리는 수가 있어. 알겠어? 네, 죄송합니다, 사장님. 그 광경을 보는데 그만 저도 모르게 그곳으로 뛰어들어가 사장님에게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어머니께서 괜히 더 창피하고 곤란해지실 것 같아 차마 그러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못 본 척 뒤돌아서야 했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는 와중에도 아까 어머니가 짓던 그 표정이 떠올라 한없이 눈물이 쏟아졌죠. 그리고 마음속에 도끼 섞인 결심 하나가 생겼습니다.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고요. 저희 집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잘 되는 것 말곤 없었기 때문에 그러려면 대학부터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명 사자 직업을 달아 어머니를 호강시켜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공부를 무척 열심히 했습니다. 장학금으로 대학을 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장학금을 받을 각오로 공부해야 했기에 한 권의 문제집을 몇 번을 지우고 풀어가며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정필요한 문제집은 잘 살고 공부 못하는 친구에게 다가가 필기 노트와 문제집을 교환해 얻어내기도 했습니다. 돈으로 사야 하는 것들을 그런 식으로 채워나가니 저에게도 희망이 보였습니다. 허나 제가 그렇게 불도 안 끄고 공부를 하고 있으면 이 희망을 꺾는 건 아버지였어요. 아버지는 잔뜩 술에 취한 목소리로 제 공부를 방해하곤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 역시 머리가 컸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저 정도로 맞설 순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자신이 제가 아버지를 무시한다며 동네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곤 하셨어요. 그 때문에 저는 집에서 나와 길거리에서도 공부를 하고 가로등 있는 곳을 찾아 그 아래에서도 공부를 하곤 했죠. 지금 생각하면 공부하기 너무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이런 제 마음을 알아주시는 건 어머니밖에 없었죠.
우리 딸 요즘 공부하느라 힘들지? 안색이 많이 안 좋네. 하나도 안 힘들어. 공부하는 게 뭐가 힘들다고? 앉아서 책만 읽는데. 엄만 덥지 않아? 여름인데 하루 종일 불 앞에 있잖아. 아니야. 엄마도 너무 더우면 밖에 나와서 바람도 쐬고 그래. 걱정 마. 엄마의 말이 새하얀 거짓말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알면서도 그때는 그냥 엄마 품에 묻혀 휴식을 취하곤 했습니다. 그리고는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다짐을 하며 공부한 끝에 원하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어요. 바로 명문대 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뒤따르고 말았습니다. 제가 장학금 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네? 제가 장학금 대상자가 아니라고요? 말도 안 돼. 어떡해. 합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장학금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엉엉 울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최대한 부담드리지 않고 내 힘으로 벌어 가고 싶은 대학이었는데 어찌나 서럽던지 하늘이 저를 외면한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우는 저를 외려 야단치셨어요. 네가 왜 대학 등록금을 걱정해? 엄마가 있는데. 엄마가 일단 입학 등록금 정도는 모아뒀으니까 이 돈으로 대학 가. 그리고 틈틈이 중간중간 엄마가 열심히 벌어서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해. 엄마,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입학 등록금이 얼만데 엄마한테 그 돈이 있다는 거야. 아니야. 엄마가 국밥집에서 일하면서 사실 시간 날 때 가끔 소일거리로 시장에 내다 파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꽤 돈이 됐어. 그래서 우리 딸 대학 보내주려고 틈틈이 저금해놨지. 이 돈 들고 대학 가면 돼. 그러니 울지 마, 우리 딸. 엄마가 그 정도도 못 해줄까 봐? 그제야 제 눈에 일하시느라 손금이 닳아 없어진 엄마의 손이 보였습니다. 저를 포근하게 안아주시는 엄마의 말씀에 마음이 놓인 건지 미안했던 건지 더 눈물이 나고야 말았죠. 어쨌든 엄마의 지원으로 저는 드디어 대학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대학교에 올라가고 나선 새로운 세상이 열린 듯 했습니다. 다양한 개성을 가지고 전국 각지에서 온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걔중엔 잘 사는 친구들도 많았고요. 답답하고 비좁은 시골 동네를 떠나 이곳으로 오니 그제야 뭔가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엔 대학 생활과 문화에 푹 빠져 지냈던 것 같아요. 남들 해보는 것도 하고 먹는 것도 먹으며 그렇게 지냈어요. 하지만 물론 그 와중에도 공부는 절대 소홀히 하지 않았죠. 어머니가 보내주시는 돈이 얼마나 귀한 돈인 줄 알기에 그걸 낭비하고 싶지도 않았고 어머니에게 손 벌리지 않기 위해 꼭 성적 장학금을 받아 대학을 다니겠다는 목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죽을 둥 살 둥 공부를 해도 워낙 날고기는 애들이 오는 명문대인지라 좋은 성적을 따기가 쉽지 않았고 거기다 생활비까지 다 벌어야 했으니 잠잘 시간도 부족해 코피가 자주 터지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마음을 아신 건지 가끔은 저에게 전화를 하실 때면 너 끼니는 먹어가며 공부하는 거지? 잘 챙겨 먹어야 한다. 근데 엄마가 생활비는 안 보태줘도 되니? 정말 괜찮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어요. 그러면 저는 엄마 무슨 소리야. 나 과외로 돈 버는 게 쏠쏠해. 이거면 충분해. 하고 거짓말을 하곤 했죠. 거짓말이어도 이게 마음이 더 편했습니다. 어머니가 힘들게 일하시면서도 제 걱정까지 하시는 건 원하지 않았으니까요. 다만 아버지가 아직도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릴까 걱정이 되어 종종 시골에 내려가곤 했었는데 아버지는 이상하게도 그때마다 집에 안 계셨습니다. 엄마, 아버지 어디 가셨어요? 아, 요즘 네 아빠 밖에 잘 돌아다닌다. 요즘은 그나마 집에서 술 안 먹고 밖에서 먹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아빠가 밖에서 술을 마셔요? 어머니는 오히려 아버지가 밖에서 술을 마시니 사람을 괴롭히지 않아 다행이라 하셨고 저도 차라리 그 편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동네 아주머니들이 한 번씩 제가 지나가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처음에는 반가워서 그러시는가 했더니 반가우면 다가와 인사를 건네셔야 하는데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그때는 도대체 왜 저러시는지 알 수가 없어 궁금해만 하며 지나갔죠. 그리고 한 번씩 그렇게 집과 서울을 오가며 대학을 다니다 졸업반이 되었을 땐 구직 활동을 열심히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얼른 대학을 졸업하고 어머니를 서울로 모시고 올라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제가 정기적으로 돈을 벌게 되면 그게 가능해질 테고, 그러면 어머니의 노고도 줄어들 테니까요. 그래서 더 절박한 마음을 임했던 것 같아요. 목표는 무조건 대기업이었습니다. 그 정도 월급은 받아야 어머니와 저 둘이 사는데 여유롭고 충분한 생활이 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대기업에 들어갈 나날만을 기다리며 반년간 구직 활동에 매달렸습니다. 그러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죠. 그날도 여지없이 이력서를 쓰고 있었는데 다름 아닌 어머니의 마을 동네 친구분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지은아, 너 얼른 집에 좀 와봐야겠다. 네? 무슨 일인데요? 네 엄마가 쓰러져서 지금 병원에 실려왔어. 뭐라고요? 알겠어요. 곧바로 갈게요. 엄마가 밭에서 일하다 쓰러졌다는 소식에 저는 곧바로 시골로 향하는 버스를 끊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내내 초조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엄마의 연세도 이제 적지 않았고 어려서부터 밭에서 쓰러졌다 돌아가신 어른들을 몇 분 보았기 때문에 더 걱정이 되었어요. 허나 헐레벌떡 병원에 도착했을 땐 어머니는 이상한 줄 같은 걸 온몸에 덕지덕지 붙인 채 잠들어 있었고 아버지는 그 앞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었고요. 아버지 앞에 가니 여지없이 술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절 보자마자 왔냐는 말도 없이 담배 피게 돈 좀 줘라 하더군요. 그 순간 참아왔던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쓰러지실 때까지 뭐 하신 거냐고요? 아니, 네 엄마 쓰러진 게 내 잘못이냐? 네 엄마가 평소에 소처럼 일만 하니까 일이 된 거 아니야. 누구 때문에 이랬는데요? 그게 다 누구 때문인데요? 아빠 때문이잖아. 아빠가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시니까 엄마가 그 고생을 하신 거잖아요. 제발 철 좀 드세요. 그리고 순간 제 고개가 돌아갔습니다. 아버지가 두터운 손으로 뺨을 때렸거든요. 하지만 전 맞아도 아프단 생각은 별로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맞은 게 더 분하고 억울해서 미칠 것만 같았죠. 엄마가 아픈 거 다 아버지 때문이에요. 알아요? 내가 이 말 안 하려 했는데 나도 참다 하는 거라고요. 너 어렸을 때 누구 덕에 먹고 자라고 했는데 뭐? 네 엄마 아픈 게 나 때문이야? 자식놈이 말 참 이쁘게 한다. 건방진 것 키워준 은혜를 모르고. 은혜요? 난 아버지한테 입은 은혜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제가 뭐라 더 쏘아붙이려 할 때 담당 의사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됐나요? 아무래도 큰 병원에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워낙 상황이 시급해 강한 진통제를 드리긴 했지만 서울의 대학병원으로 옮기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어머니 병명은 알고 계시죠? 네? 병명이요? 아니요. 모르고 계셨나요? 그제야 저는 어머니의 병명을 알 수 있었습니다. 며칠 전 검사도 받고 가셨더라고요. 폐암이십니다. 우리 엄마가 알고 있었다고요? 엄마가 알고 있었다니. 그 말에 저는 더 온몸에 힘이 풀려 스르르 주저앉았습니다. 암에 걸렸는데도 말하지 않고 일부러 숨겨왔다는 사실이 가슴을 더 찢어지게 만들었어요. 일단 저는 아버지를 원망하기 이전에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최대한 빨리 서울의 병원으로 이송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여러 검사와 더불어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취에서 깨어난 엄마가 처음으로 한 말은 미안하다였습니다. 이 못난 엄마가 우리 딸 고생시키네. 미안해, 내 딸. 엄마. 깨어나자마자 미안하다는 말부터 하시는 엄마.
순간 너무도 왜소해진 엄마의 얼굴과 몸에서 병색이 완연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외면하고 더 밝은 척, 더 괜찮은 척 했어요. 엄마 포기하지 마, 알았지? 수술도 잘 끝났대. 여기 서울에서 한 번 더 수술 받으시면 건강하게 살 수 있대. 그래? 다행이네. 하지만 엄마는 이미 본인의 상태를 아셨던 듯 합니다. 살 확률이 너무나도 적다는 것을요. 수술을 받으시고 항암 치료를 받으시면서도 제가 사온 음식을 넘기지 못하셨고 그걸 미안해하며 손을 꼭 붙드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군요. 지은아, 엄마가 할 말이 있는데. 엄마 무슨 말? 사실 엄마가 우리 딸 결혼하면 주려고 모아놓은 통장이 하나 있어. 장롱 아래에 네 아버지 모르게 숨겨놨어. 비밀번호도 따로 적어놨으니까 엄마 혹시 잘못되면 그거 꼭 써. 알았지? 엄마, 왜 그런 말을 해? 살 수 있는데. 그럼 엄마 살 거야. 살 수 있어. 우리 딸 결혼하는 것도 보고 손주도 보고 다 봐야지. 엄마가 얼마나 그날만을 기다려왔는데. 엄마는 저를 위해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이내 시든꽃처럼 하루하루 기력을 잃어가셨고 아버지는 그 사이 코빼기도 비추지 않았습니다. 도통 어딜 갔는지 알 수가 없었죠. 그러다 제가 아버지의 행방을 알게 된 건 어머니의 임종날이었어요. 어머니는 그날따라 유독 숨을 가파르게 쉬었고 그 전날 밤에도 몇 번이나 고비를 넘기신 후였습니다. 그 때문에 보는 저도 조마조마했죠. 의사 선생님께서는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어머니를 떠나보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준비가 되지 않았죠. 다만 아버지에게는 어머니가 떠날 것 같으니 지금 바로 병원으로 와달라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가 올지 안 올진 모르겠지만 그렇게 홀로 병실을 지키며 어머니를 지키고 있을 때 근데 마침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아보니 지원한 회사에서 온 연락이었습니다. 혹시 김지은 씨 맞으신가요? 네, 맞는데요? 축하드립니다. 최종 면접에 합격하셨어요. 입사일은 다음 주인데 다음 주 출근 가능하신가요? 제가 합격을 했다고요? 바로 제가 최종 합격했다는 전화였죠. 그 소식을 듣자마자 엄마에게 달려가 전했습니다. 엄마, 나 좋은 소식 있어. 나 대기업 합격했어. 내가 가고 싶었던 곳이야. 연봉도 많고 이제 엄마 모시고 서울에서 살 수 있어. 엄마 더 이상 이제 총구석에서 고생하지 않아도 돼. 아이고, 우리 딸 장하다. 그래, 아주 잘했어. 장하다. 누구 딸이기에. 엄마, 이제 더 이상 거기서 고생하지 않아도 돼. 나랑 같이 평생 살 수 있어. 그래, 고맙다. 우리 딸, 고마워. 하지만 고맙다 말씀하시는 어머니의 숨소리는 점점 옅어지셨고 천천히 제 손을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의 숨이 끊어지셨죠. 생각해보면 참 아이러니한 일이었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합격 전화를 받았는데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시고 그런데 어머니의 죽음을 믿지 못하고 꺽꺽대며 오열하는 사이 복도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이런 절호의 기회가 없다니까? 내가 여보랑 가려고 최저가 이벤트 상품 티켓 끊어놨어. 이때가 아님 언제 우리가 유럽을 가보겠어. 그래, 티켓 끊어놨다니까? 걱정 마. 이 목소리에 선뜩한 기분이 들어 천천히 밖으로 나가보니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아버지였습니다. 제 아버지요. 아버지는 제가 자신을 보고 있는 줄도 모르고 신나게 떠들어대고 있었죠. 유럽 여행이 기대된다. 여보랑 같이 거기서 해변을 거닐고 싶다. 샴페인도 마시자 등등 아버지에게 상간녀가 있는 줄도 몰랐지만 그것보다도 어머니의 임종날 병원까지 와 상간녀와 통화를 하며 낄낄대던 아버지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아버지에게로 달려가 핸드폰을 빼서 내동댕이 쳐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절 놀란 눈으로 바라보더군요. 지은아? 당신이 사람이야? 짐승 새끼지? 엄마가 아니라 당신이 갔어야 하는데, 당신이 떠났어야 하는데! 지은아, 내 말 좀 들어봐라, 잠시만. 악에 바친 제 고함 소리가 병원을 뒤흔들었고 아버지는 놀란 듯 주춤거리다 이내 쏜살같이 병원 밖으로 도망가 버리더군요. 허나 그런 아버지를 붙잡고 세게 내팽개쳐 버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반드시 이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고. 각오하세요, 아버지. 아버지가 사라지고 난 후 전 정말로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어머니의 장례를 다 치르고 이 빚을 꼭 갚아드리겠다 결심하였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은 엄숙한 마음으로 어머니를 떠나보내며 지난 날들을 회상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그 추억들 속에 끼어든 아버지의 추악한 만행들이 머릿속을 시끄럽게 만들었죠. 돈 안 벌던 어머니를 구박하던 것, 술병으로 위협하던 것, 실패하고 난 후엔 어머니만 지질이 고생시키며 자신은 상간녀를 끼고 논 것. 아버지만 아니었다면 어머니가 100배는 아니 1000배는 행복했을 거란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아버지만 없었더라도 왜 마을 사람들이 제게 진즉 아버지에 대해 일러주지 않았는지 원망스러울 지경이었죠. 또한 제가 서울로 올라가 혼자 공부를 한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시골에 내팽개친 것 같아 그마저도 너무 후회가 되었습니다. 저라도 옆에 있었더라면 건강검진을 한 번이라도 일찍 받아볼 수 있었을 텐데, 그럼 이런 이른 나이에 돌아가시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순전히 가족 뒷바라지만 하다 제대로 된 행복 한 번 누리지 못하고 떠난 어머니가 불쌍하고 가여워 미쳐버릴 것만 같았어요. 그렇게 괴로운 장례식이 끝나고 난 후엔 복수를 위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일단 흥신소를 고용해 일단 아버지의 상간녀가 누구인지부터 조사해보았습니다. 젊은 여자였고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자인데 아버지와 만난 지는 3년 정도 되었다 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도 알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아버지에게서 비행기 탈 돈이 생겼나 궁금하여 뒷조사를 해봤더니 여자랑 아버지가 도박으로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고 다닌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둘이 한 패거리였던 거죠. 전문 사기꾼 패거리. 무슨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일이었지만 어쨌든 범죄는 범죄였습니다. 단단히 응징받아야 할 범죄였죠. 저는 이 둘을 철저하게 망가뜨려주기 위해 가장 손쉬운 방법을 택했습니다. 네, 거기 경찰서죠? 제가 신고할 사람이 하나 있어서요. 오늘 오전에 경찰서로 들리겠습니다. 경찰서에 가 제가 조사한 자료들을 넘겨주며 아버지와 그 여자를 고소했죠. 직접적인 피해자는 아니었지만 피해자들이 상당했던 터라 어려울 건 없었습니다. 조사 결과 생각보다 이 두 사람 꽤 대범했더라고요. 초저가 이벤트 상품을 알아보지 않아도 될 정도로 수많은 사기건이 있었고 이로 인해 피해 금액도 엄청났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장례식 후 경찰서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버지는 절 보자마자 천하의 불효막심한 년이라면서 난리가 났어요. 그렇게 저는 두 년놈들을 경찰서에 밀어넣고 나왔습니다. 경찰서 밖으로 나와 오랜만에 맑은 햇살 쬐고 공기를 들이마시니 조금 살 것 같더라고요. 어머니의 묵은 한을 풀어드린 것 같아 마음이 가볍기도 했어요. 솔직히 말해 제가 한 행동이 완전히 옳은 행동이었냐 묻는다면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폐륜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로선 해야만 하는 행동이었어요. 어머니의 한을 풀어드리기 위해 제 마음을 내려놓기 위해서요. 아마도 제 행동의 옳고 그름은 신만히 분별할 수 있으시겠죠. 다만 걱정이 하나 있다면 아버지가 교도소에서 나오시고 나면 아버지든 그 여자든 저에게 해코지를 하려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두어야 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사연 글을 쓰면서 정리해보니 어머니와 저 사이에 좋은 추억들이 많았던 것 같아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어머니 인생에 행복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저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어머니였던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어머니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저 지금 회사 잘 다니고 있고 씩씩하게 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란 말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머니의 딸이어서 참 행복했습니다. 어머니 딸이어서 자랑스러웠습니다. 하늘에서 그 누구보다 평안히 지내시리라 믿고 제가 어머니를 다시 만나러 가는 그날 맞이하러 나와주세요. 어머니 정말 너무나 많이 사랑했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합니다. 어머니의 사랑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